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안녕하세요. 뭐든 알려드리고 싶은 행동대장입니다. 출근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퇴근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 읽을 책은 오늘부터 건물주, 저자는 제이든 최병도님의 책이고요. 경매에 관한 책입니다. 경매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경험담을 잘 녹여가지고 초보자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책을 쓴 것 같아서 저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와닿는 말 같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면은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을 벌어야 되지,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가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를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더 잘 나오고요. 일반 대출은 시중의 평균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지만 경매는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감정가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도 저자가 추천한 물건은 빌라였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경쟁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세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할 여력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단점도 있는데요. 연식 있는 빌라는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주차와 관리가 불편합니다. 나중에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저자는 스피드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그 사건 번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18 타경 99. 이 내용은 2018년도에 나온 99번째 물건이라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보시면 매각기일은 예를 들어서 2019년 7월 15일 오전 10시면 이 시간에 와야지 경매에 참여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매 참여 시간은 1시간이므로 10시부터 11시까지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소재지, 그다음 용도, 대지권, 전용 면적,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각 대상,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여기서 말하는 감정가는 일반적인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최저가는 해당 매각 기일의 경매의 시작가입니다. 그 상단 8번에 그 면적은 그 면적 아랫부분 내용에 그 빨간 글씨로 보존 등기라 써져 있는데요. 이 뜻은 이 집이 태어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3번 소재지는 이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요. 4번 용도는 만약에 빌라면은 여기 빌라로 적혀있죠. 그리고 5번에 대지권은 빌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지분을 말합니다. 전용 면적은 이 빌라의 실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소유자는 이 건물의 소유주를 말합니다. 7번의 감정가는 일반적인 시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이 건물의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가는 해당 매각 기일의 경매의 시작가입니다. 이 경매를 하려면 권리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권리 분석은 낙찰자가 책임을 짓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권리 분석은 권리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고요. 이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분석은 낙찰자가 물어낼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담보 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가 있는데요. 이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소멸이 되는데요. 근저당은 2017년 6월 20일, 압류는 2018년 1월 26일, 가압류는 2018년 9월 11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은 바로 근저당인데, 그래서 이 옆에 빨간 글씨를 보면은 소멸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소 기준을 비교해서 인수와 소멸이 결정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날짜들은 인수가 되고 말소 기준보다 늦은 날짜면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 뒤에 압류, 임의경매, 가압류는 다 소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소유권은 인수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등기부 등본, 매각 물권 명세서 맨 아래에 있는 표에서 해당 없음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없음은 이 집이 이제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이 집은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에 대항력이라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고요. 그 조건은 점유와 전입 신고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가 말소 기준보다 빨라야 대항력이 인정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임차인은 전입이 2017년 7월 18일이라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은 근저당에 2017년 6월 20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입 신고와 말소 기준 권리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에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에 대한 효력은 이길 0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는 이길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당일 효력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중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는데요. 이는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을 낙찰금에서 우선하여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돈을 먼저 돌려준다는 말이고요. 이는 대항력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호법입니다. 표를 보시면 조건은 지역,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표를 보시면 전입신고 날짜가 아니라 말소 기준 설정일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은 2014년 5월 21일, 전입신고가 2017년 7월 15일, 임차인의 보증금은 8천만원, 지역은 서울시 소재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표를 보시면 그 기준이 전입신고 날짜가 아닌 말소 기준 설정일이고요. 최우선 변제금에서 말소 기준인 2014년 5월 21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2013년에서 2016년 그 사이에 7차 개정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 소재 빌라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건을 보고요. 9,5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보증금의 범위입니다. 만약에 이 보증금이 이 범위를 넘어섰다면 전액 소멸이 되고요. 보증금 8천만원 중에 3,2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받는 3,200만원은 낙찰자가 별도로 줘야 하는 게 아니고 낙찰금에서 주어집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경매 사이트 요약 확인하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임차인 이름 옆에 있음 없음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대항력에 임차인 이름 옆에 대항력 있음 없음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매각 물권 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빨간색 네모칸을 보면 선순위 설정 일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낙찰금에서 해당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이 낙찰금을 받으면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찰자에게서 받겠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낙찰금 외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낙찰금에서 받을지 낙찰자에게 받을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임차인이 배당 신청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임차인 이름 오른쪽에 대항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이름 위에 배당 종기를 확인하고요. 임차인 이름 아래에 있는 배당 날짜를 확인합니다. 배당 종길 안에 배당 신청을 했으면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받겠다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해당 종길 안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낙찰자에게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순서를 말씀드리면 법원은 낙찰금을 임차인과 채권자에게 나눠주는데요. 낙찰금을 임차인, 채권자에게 나눠줄 때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배당 순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채권자의 채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배당 신청한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일부 배당이 되는 경우와 전액 배당이 되는 경우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 임차인 이름 옆에 대항력이라고 임차인 이름 옆에 있음이라고 대항력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전입신고가 2016년 9월 29일 그리고 말소 기준 2016년 10월 31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전입신고가 한 달 정도 빠르죠.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 신청을 했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서 배당 종기일은 2019년 8월 14일, 배당 날짜는 2019년 6월 26일이므로 배당 신청을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낙찰금에서 다 받겠다고 말한 것과 같고요. 그런데 바로 아래에 배당금 2억 5,600만 원, 미배당금 1,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일부 배당이 되고 미배당금은 인수가 됩니다. 이는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전액을 받지 못하고 남은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낙찰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지만 낙찰금에서 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보다 확정 일자가 빠른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임차인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나의 입찰가는 6천만 원입니다. 나의 입찰가로 낙찰이 되면 6천만 원이 낙찰금이 되고요. 필요비와 유익비, 특수임금 채권이 없다면 경매 실행 비용만 먼저 빼주면 됩니다. 낙찰금 6천만 원에서 경매 실행 비용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임차인은 충분히 보증금 5천만 원을 낙찰금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책임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소 기준보다 확정 일자가 늦은 경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임차인의 확정 일자는 2019년 5월 15일,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집의 말소 기준 권리를 보니까 근저당 설정 일자가 2018년 7월 15일 7천만 원이고요. 압류 설정 일자가 2019년 6월 15일 5천만 원입니다. 배당 순서를 계산해 보면 근저당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임차인 그리고 압류순입니다. 이제 낙찰가에서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1억 원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은 경매 실행 비용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경매 실행 비용을 빼고 1순위 근저당 7천만 원을 빼면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2순위인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고요. 배당을 받아도 임차인 보증금 2,5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전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찰금에서 다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남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낙찰자가 물어낼 돈이 있는 경우에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은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접근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 두 번째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 신청을 했으나 확정 일자가 늦어서 배당을 다 못 받은 경우, 세 번째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 신청까지 했는데 확정 일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접근하기 좋은 물건은 첫 번째로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전입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세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고 확정일자가 빨라서 낙찰금에서 배당을 다 받은 경우, 네 번째, 현재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든 이제 권리 분석이 끝났으면 임장을 해야 되는데, 임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실률을 잘 봐야 합니다. 동네 공실률이 5% 이하면 괜찮은 수치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40개의 호실을 확인을 했는데 2개가 공실일 경우에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 근처에서 5분 이내의 집들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의 건물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실률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관문과 우편함, 그리고 전단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고요.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으면 공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계량기를 확인하면 공실률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는 건물 외벽에 있는데요. 가스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 갈 때 가스 담당관이 빈집에 가스를 밸브를 잠가둡니다.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그 반지하의 물건의 경우에는 잘 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반지하의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 창문 주변에 틈 사이가 많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창문 주변에 하수구나 물이 고여 있을 만한 상황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 문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은 안으로 물이 다 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하수구나, 그리고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만약 비가 많이 오면 물들이 고여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법원을 가서 본인이 이제 입찰을 할 때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건 번호를 기입을 하고요. 물건 번호도 기입을 합니다. 근데 물건 번호가 없으면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요. 제출자 칸에 본인 이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두 번째, 기일 입찰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입찰 가액, 입찰 기일,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이도 없으면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요. 본인 이름, 도장,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법인, 만약 법인이 아니면은 그 공란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입찰 가액과 보증 금액을 절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증금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압 수표에 체크를 하시고요.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칸에 본인 이름, 도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 입찰 봉투 작성은 입찰 봉투 앞면에 본인 이름, 도장을 찍고요. 뒤쪽에 위쪽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인 표시란에 본인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류 제출. 수표가 들어있는 매수 신청 봉투와 기일 입찰표를 입찰 봉투에 넣고 점선을 따라 접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플러로 입찰 봉투를 봉하고 신분증과 봉투를 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 서류 제출을 하면 담당관이 입찰자용 수취증을 주는데요. 그 수취증은 폐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영수증이므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입찰표를 쓰다가 잘못 적었을 때 그 수정 테이프나 볼펜을 막 두 줄로 긋거나 이렇게 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잘못 작성을 하면 아예 그냥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찰가하고 보증금액을 반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는데,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조정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릴 것은 일단 비규제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는 감정가 곱하기 70%, 여기는 LTV로 말하고요. 빼기 반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찰가 곱하기 80%를 해줍니다. 여기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중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고요. 그 무주택인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LTV 70%, 그 1주택 이상부터는 LTV 60%까지 적용이 됩니다. 반공제, 이거 다시 말해서 방빼기라고 말하는데요. 그 은행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는 대출 원금 손해 방지를 위해서고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나머지 낙찰금을 은행에 줍니다. 반공제가 되면
그 대출금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방공제 면제권이 있습니다. 총 4회를 받을 수 있고요. MCI라고 있는데 MCI는 모기지 신용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MCG 모기지 신용보증은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일단 MCI는 2회는 기본적으로 주어지고요. MCG는 세대원 중에 누군가 한 번 사용해서 제출을 했으면 남은 MCG는 1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출 조건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누가 하냐면은 법무사가 합니다. 법무사한테 이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을 하면 되고요. 대출 자서를 작성하는데 대출 자서는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면 법무사가 잔금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 행정상 필요한 서류 제출을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출 과정은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대출 자서를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비용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법무사가 많은데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를 위함입니다. 대출 비교 시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치 기간이 긴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빨리 갚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금리가 낮은 것이 좋고요. 이는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면 금리를 물어볼 때 우대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 금리가 똑같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은행 담당자와 미리 통화를 하고요. 대출 조건과 날짜를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자서 대출이 실행이 되고 법원에서 낙찰을 받고 매각이 확정되면 잔금 내는 등기가 날라옵니다. 잔금 납부 기간은 한 달 정도고요. 그리고 대출 실행하면 법무사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이제 명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도는 토지나 건물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는 그 임차인의 연락처, 그 연락처는 직접 알려달라고 하거나 해당 법원에 가서 사건 서류를 열람을 하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열람할 때는 낙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빌라 그 반장님 연락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로 기록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기록 남기는 것은 세입자에게 조건을 설명할 때 이런 기록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겁먹지 말고 이런 그 명도 절차도 그 사람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 진심을 다하면 좋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명도는 총 3가지의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당금을 받는 임차인의 명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는 가장 수월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 낙찰인과 재계약을 할지 이사를 할지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서, 이 인감증명서는 낙찰인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해주는 배당 기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당금을 못 받는 임차인의 명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받거나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그 경매 초보일 경우에는 이런 물건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가격을 제시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돈을 못 받는 상황이나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잘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주자가 채무자, 이 채무자는 소유자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사비를 암묵적으로 평당 1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두 번째, 이런 조건들을 채무자에게 보낼 때의 내용은 그림을 좀 참조해 보시고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문자보다는 인터넷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내용도 인터넷에 남아있고 무게감이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명도가 완료되었으면 명도하는 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하는 날 집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살고 있던 사람이 쓰레기나
가구 등을 놓고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공과금 정산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고 키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네줍니다. 이번에는 강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법원에서 명도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거주자와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강제 집행 절차는 첫 번째,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으로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 인도 명령은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6개월이 지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는 법무사가 대출금을 받아서 잔금 처리하러 갈 때 인도 명령을 같이 해달라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인도 명령 신청을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도 명령이 납니다. 인도 명령이 나면 내가 직접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해도 되고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이는 또 수수료가 들겠죠. 강제 집행 신청까지 마치면 담당 집행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고요. 그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담당 집행관, 보조원들, 본인, 그리고 증인 2명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짐들을 다 꺼내서 창고로 옮겨서 보관을 해줍니다. 이로써 명도가 모두 완료되고 짐은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창고 보관료는 낙찰자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보관되어진 짐들도 경매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관료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경매를 걸고 다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폐기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를 생각해 보면 대략 평당 10만원, 집, 환경, 창고 보관료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고요. 채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원해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경매 낙찰가를 맞추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근 매각 물건과 해당 번지 사례 이용하기입니다. 인근 매각 물건, 해당 번지 사례를 이용해서 평균 낙찰률을 추측해 보는 것인데요. 그 해당 번지 사례를 볼 때는 최근 1년에서 3년 전 낙찰가와 낙찰률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근 매각 물건은 해당 집 근처에서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 비슷한 평수, 층수를 찾아서 낙찰가와 연식, 낙찰률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여러 개 찾아내서 평균을 내보는 것입니다. 초보자 분들은 그 모의 입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물건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경매 정보지, 법원과 매각기일, 용도, 평수, 층수, 연식, 등기 정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고요. 감정평가서에서 사진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시세 조사, 입찰 전에 부대 비용,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수리비, 이사비, 대출 이자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요. 입찰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매각 기일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하면 낙찰률, 수익률의 정도가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취득비용. 취득비용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에는 대금 납부, 채권 말소 처리, 세금 대리 납부 등이 있습니다. 그 소액 빌라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20만원 선에서 정해지고요. 대부분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저자의 예를 들면은 3,700만원에 낙찰 받았을 때는 48만원이 들었고 7,400만원에 낙찰 받았을 때는 60만원, 9,800만원에 낙찰 받은 것은 68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 반지하는 보통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되고 지상층은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려면 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비, 명도 대상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중에 진짜 피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위법 건축물, 유치권, 법정 지상권, 일부 매각, 공구상 표시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노란 딱지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유치권은 부동산에 이득이 되는 비용을 지불을 했을 때 지출 비용을 면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변제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정 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매각, 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 이런 물건도 절대 피해야 되고요. 그 공구상 표시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이는 인도 명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도면과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상 정리를 마쳤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책 안에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싫어하는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동의하십니까?